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랜덤리스 비콘과 Verifiable Delay 펑션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자면, 나카모토 합의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 있던 저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했던 이제 어떠한 체인을 메인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점으로 둔 그런 합의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이 있을 때 그 마이너들은 경주와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일종의 경주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블록이 해시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블록에 대해서 또 경주를 수행하게 되는 그러한 합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프로퍼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컨시스턴시는 이제 K 블록만큼을 제외하고 항상 블록이 어그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것을 확률로 표현을 하면 5의 2의 마이너스 K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체인 퀄리티는 K개의 연속된 블록은 충분한 어니스트 블록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이 역시 확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P 프랙션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는 P개의 블록을 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 그로스는 체인이 어떠한 스테디한 레이트로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때 G 그로스는 G분의 K 라운드마다 K개의 블록을 생성할 때 이것을 G 그로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익명으로서 참가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드가 참가하고 떠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그런 비리 같은 뇌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리더가 비포핸드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최대 2분의 1 커럽션을 가질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느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원 집중적이며 롱 포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가 길 때는 어떠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피컬티 리셋은 먼저 첫 번째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해시레이트가 나와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연산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산 능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블록 타임은 처음과 동일한 선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2주마다 이전 2주에서 수행했던 난이도를 기반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게 되고, 살짝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마이너는 가장 무거운 체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난이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난이도를 이용해서 어드버서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난이도가 1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0개 레벨까지 깊게 포크를 하게 된 다음에, 이 100개 레벨까지 포크를 한 다음 타임스탬프를 바꿔줍니다. 타임스탬프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블록들이 짧은 연속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마인이 된 것처럼 타임스탬프를 바꿔준 다음 난이도를 200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어태커가 난이도 200에서 한 개의 블록을 이때 난이도 1에서 어니스트 마이너가 100개의 블록을 마인하는 동안 난이도 200에서 어태커가 한 개의 블록을 마인할 확률은 포화송 분포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기대치는 6분의 1이고 옆에 수식을 계산해 본다면 15.3%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은 난이도를 최대한 4배수만큼 바꿀 수 있게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4분의 1을 매직 넘버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포크입니다. 먼저 포크의 정의는 어떠한 오픈소스와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여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포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크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보통 포크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하드 포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하드 포크는 기술적으로 간단하며 일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크가 된 이후로는
이전 프로토콜과 새로운 프로토콜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필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드포크는 리플레이 공격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포킹할 때 송금을 하게 된다면 포킹 이후에도 금액이 계속 송금이 되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킹할 때는 송금을 하지 않는 그런 방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 새로운 코인이 생긴다든가 새로운 합의 방식, 아니면 새로운 트랜잭션 블록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그런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서 하드포크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또 해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드포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버전 3의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버전 4의 프로그램으로서 하드포크가 된다면 버전 3은 더 이상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 포크입니다. 소프트 포크는 다소 규칙이 제한적이고, 이때 소프트 포크를 하게 됐을 때 오래된 OP 코드들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클라이언트들이 작동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리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50% 이상의 새로운 규칙을 사용하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강제적으로 새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소프트포크의 예시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했을 때 그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 소프트포크의 일종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드포크와 차별적입니다. 예시를 또 들어드리자면 11.6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11.7 버전으로 소프트 포크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11.6 버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호환이 된다는 점에서 하드 포크와 다르다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는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예시입니다. 비트코인에겐 블록 사이즈가 존재하는데, 블록 사이즈가 이제 약간 1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블록 사이즈이고, 이때 7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는 여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더 많은 트랜잭션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블록 사이즈를 키우게 된다면 네트워크 지연도 발생하고 보안적인 이런 감소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유지하되 트랜잭션을 체인에서 빼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반론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7년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비트코인 유저들은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하드포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sum is less than sum of parts라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의역을 해보자면 총합은 부분의 총합보다 적다.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DAO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었는데, 이 DAO에 버그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6년 7월에 총 5천만 달러가 도난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저들은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하고 돈을 돌려받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 절차 중 20명 중 1명, 약 5.5%만이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의 결과는 87%가 하드포크를 하자는 투표로 나오게 되어 투표 나흘 뒤 하드포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또 하드포크하게 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더리움으로 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두 개의 하드포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드포크에 관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점이,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작업 증명을 사용하지만
새롭게 포크된 이더리움에서는 PO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POS는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예시를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그 기업의 주주총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지분을 소유한 스테이커들이 마이너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스테이크된 코인들은 오직 오직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Proof of Stake와 Proof of Work에는 두 가지 프로퍼티가 존재하는데, 먼저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입니다. 세이프티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바른 블록만을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는 시스템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제 올바른 트랜잭션이 있을 때 이 트랜잭션은 언젠가는 블록에 올라가고 체인에 올라갈 것이다. 즉 항상 블록이 계속 생성이 돼야 한다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의 에너지 낭비의 점을 해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는 이제 계속 해시를 역산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그저 온라인상의 존재를 하고 또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서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해시를 역산하는 그런 에너지 낭비의 점을 덜었지만, 여전히 확정성 문제에서는 proof of work와 동일하게 이 문제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틴 합의입니다. 비잔틴 합의는 지난 렉처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번 비잔틴 합의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마이너가 있을 때 일부의 마이너를 뽑아서 이 마이너들에게 블록체인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게 됩니다. 이때 블록이 성공적으로 체인에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마이너들을 다시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마이너들을 뽑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게 되는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마이너 중에 이제 말리셔스한 마이너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이 마이너 위원회가 커럽트가 될 수 있는가, 이 확률이 그래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0명대의 마이너가 있을 때는 67% 이하에서의 마이너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1000명대의 마이너가 있을 때는 80%의 마이너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공평하게 위원회를 뽑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뽑아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커들이 블록 넘버와 퍼블릭 PK에 관한 해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해시 값이 일정 임계치보다 작게 된다면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커가 위원회로 선출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블록체인이 성공하여 블록이 체인으로 올바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때 이 목표치는 100명 이하가 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목표치를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태커가 자신이 위원회 커미티 존에 들어갈 수 있는 PK를 일부러 골라서 이것을 공평하지 않게 해시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 비콘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랜덤 비콘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약간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개념이냐면 어떠한 파티도 예측을 하고 이 랜덤 값을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랜덤한 값을 발급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이때 이 랜덤 비콘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스테이커들이 해시를 집어넣을 때 기존의 블락 넘버 대신 랜덤 비콘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랜덤 비콘 값을 이용하여 해시를 만들게 된다면, 어태커는 윈을 하기 위한 PK를 절대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유용해 보이는 랜덤 비콘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BLS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VRF 그 가상 라우팅에 필요한 티켓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커뮤니티 중에서 리더를 뽑는 그런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퍼블릭하게 보여지는 그 복권, 무조건 랜덤한 값을 뽑아야 되는 퍼블릭한 복권에서도 랜덤 비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랜덤 비콘은 어떻게 빌드를 하게 되냐면, 슬라이드에 보셨던 바와 같이 그 NIST에서 실제로 랜덤 비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어떻게 화면이 나와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먼저 현재 NIST에서는 버전 2.0의 랜덤 비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랜덤 비콘에 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스킴에 관한 정보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펄스 체인이 나와 있고, 가장 최근의 랜덤 비콘 레코드가 슬라이드에 보셨던 내용과 지금 그 동일하게. 화면이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렇게 버전 2.0의 랜덤 비콘에 관한 스킴, 그리고 정보, 또 현재 가장 최근의 비콘 레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그 강의 슬라이드에서 루프 올 프리 벨 시험이라는 슬라이드가 존재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양자의 개념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에는 이제 얽힘이라는 성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얽힘이라는 성질이 존재하게 돼서 아무리 멀리 두 개의 광자가 떨어져도 한쪽 광자의 값이 정해지면 다른 쪽 광자의 값이 바로 정해지게 되는 그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빛을 쏴서 이 얽혀 있는 두 개의 광자를 쏴준 다음에 이것을 측정한 다음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얽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벨 테스트라는 장치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광자 각각 한 개의 비트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비트는 어떠한 외부적인 기관에서도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랜덤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현재 NIST에서는 이제 랜덤 비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렉트 랜덤니스 어프로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A부터 Z까지 각자의 값을 블록체인에 집어넣은 다음 이것을 모두 해시를 하게 돼서 랜덤 비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컨캐트네이트가 되는 이 조가 모든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라운드에 나눠서 첫 번째 라운드에는 R 값의 해시,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에 R 값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떠한 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때는 이 비콘이 K개의 파티에 의해 약간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즉 절대적이지 못한 비콘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erifiable Delay Fun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개 한 개 약어의 의미를 각각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Verifable은 이 출력값의 correctness를 효율적으로 베리파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딜레이는 타임 t 안에 evaluate가 되고, 이 병렬로 수행을 했을 때는 1 빼기 입실론 t만큼 evaluate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펑션은 이제 아시다시피 x에서 y로 넘어가는 그러한 펑션입니다. 이때 시큐리티 프로퍼티가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verifiable delay 펑션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셋업 람다 t를 통해서 퍼블릭 파라미터 pp를 뽑게 되고, 두 번째로 evaluation의 약자인 eval pp와 x를 통해서 출력값 y 그리고 프루프 파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evaluation 수행 과정은 t번의 스텝을 밟게 됩니다. 세 번째로 verify는 퍼블릭 파라미터 x, 출력값 y, 프루프 파이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yes, no를 베리파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때 첫 번째 프로퍼티로 사운드니스는 만일 같은 퍼블릭 파라미터와 입력값에 대해서 두 개의 출력값 y와 y 프라임 그리고 두 개의 프로프 파이 프라임이 모두 yes를 출력할 때 이 y와 y 프라임은 동일한 값이다 라는 성질이고 두 번째 이제 파이 시퀀셜리티는 이제 만약 a가 PRAM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병렬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 A가 병렬 알고리즘일 때는 타임 A는 이제 파이 t 이하이며 이때 A 그 병렬 알고리즘 A에 퍼블릭 파라미터와 X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값 Y가 나오게 될 확률은 네글리저블하다는 그러한 프로퍼티입니다. 이때 verifiable delay 펑션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총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verifiable delay 펑션이 어떻게 빌드가 되는가 설명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랜덤리스 어프로치에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랜덤리스 어프로치에서 이 받은 블록체인 값을 verifiable delay 펑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블록체인의 출력값을 verifiable delay 펑션에 집어넣은 다음 이것을 해시를 수행을 함으로써 비콘 파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verifiable delay 펑션의 딜레이는 그 앨리스로부터 z까지의 이 최대 딜레이 타임보다 크고 이때 이 값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호성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은 그 블록이 체인에 올바르게 올라갔을 때 다음 위원회를 뽑는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 위원회로 넘어갈 때 verifiable delay 펑션 비콘을 초기화함으로써 이것을 블록체인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erifiable delay 펑션이 어떻게 빌드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오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룹 G가 있고 소수 P와 Q가 있을 때 N은 P와 Q를 곱한 값입니다. 이때 해시는 0부터 n 빼기 1 사이에 값을 나오게 되는 해시 함수이고요. 이때 G의 제곱의 t승 모듈러 n은 t번의 제곱 연산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때 이것은 하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듈러 n에서 근을 구하는 것은 이 n을 알지 않는 이상 병렬 수행이 불가능하며 모드 n에서 근을 구하는 것은 하드합니다. 이때 이밸류에이션 함수는 x의 해시값의 제곱의 t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베리파이 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가 Y값을 B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때 B는 Y값을 받고 랜덤 람다 비트의 소수 i를 생성한 뒤 이 i를 A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일종의 챌린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챌린지 값이 아니네요. 그 i를 이제 그냥 전해주게 되고 이때 A는 2의 t승은 Q 곱하기 L i가 아니라 L을 보내주는데 이때 A는 다음 식을 만족하게 되는 Q와 R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Q와 R을 찾은 다음에 파이는 X의 Q승인 파이를 계산한 뒤 이 파이 값을 다시 B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때 B는 받은 값들을 이용하여 R을 계산을 한 다음 총 밑에 두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함으로써 베리파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큐리티 개념은 무조건 파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파이는 이제 x의 r승분의 y에 람다 l분의 i승인데 이때 근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큐리티 인투이션이 발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프로프로는 랜덤 람다 비트 프라임 l이 아닌 해시값 프라임 값을 출력하는 해시값 중 프라임에 속하는 값을 L로 사용하게 되는 프루프가 존재하는데 이 자세한 사항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고 그
18년도에 이 베리파이에 관한 페이퍼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고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 넘어가죠. 상현이? 네, 저는 이번에 렉처 7을 발표하게 된 송사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메커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한계점들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텐데, 일단 비트코인은 UTX 기반으로 다 거래가 수행이 됐었고, 이 UTXO에는 스크립트 PK라고 해서 스크립트 PK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키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걸로 이제 뭐 UTXO의 스크립트 PK에 해당하는 그 개인 키를 입력을 해야 UTXO를 스펜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크립트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는 되게 단순한 스크립트인데, 이거는 단순히 뭐 이 UTXO를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이 정도의 컨디션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는 이제 타임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T 타임 스텝 이후에 이 UTXO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스크립트는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컨트랙트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저장을 한 뭐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은 구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래 내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글로벌한 룰을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정에 100개의 UTXO가 있는데, 이 100개의 UTXO 모두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룰을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이 비트코인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걸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스크립트의 한계점 때문에 이거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임코인을 한번 예제를 볼 건데, 이 네임코인 예제는 이제 이런 IP 어드레스를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네임코인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데, 뭐 뉴랑 업데이트랑 룩업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다루고요.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게, 일단은 네임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만약에 제가 어떤 계정이 구글.com에 대해서 이 IP 어드레스를 name.u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구글.com을 name.u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텐데, 비트코인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name.u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보시면 지금 D업이 지금 이것들이 지금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게 스크립트의 OP 코드이고, 이런 꺽쇠기로 된 게 스크립트의 인풋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duplicate고, 두 번째 게 어떤 해시 펑션을 쓰냐, 세 번째 게 이제 이퀄리티 체크랑, 그다음에 이퀄리티 체크한 다음에 바로 베리파이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네 번째 게 시그니처를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퀄 베리파이는 이제 두 가지 인풋을 받는데, 첫 번째 인풋은 스크립트 PK이고 두 번째 인풋은 스크립트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해서 뭐 일치를 하냐라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퀄리티 체크를 이용해서 UTXO 이 UTXO로 소용한 계정만 스펜드할 수 있게 강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스크립트로는 google.com을 두 번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뭐 조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네임코인이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저장할 스마트 컨트랙트의 필요성을 야기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이더리움의 이제 DApp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앱스의 약자인데, 이 DApp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DApp이 지원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뭐 뉴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뉴코인은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새로운 암호화 화폐를 토큰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시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뭐 저희가 카페에서 사용하는 어떤 포인트 혹은 뭐 마트에서 뭐 결제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큰들을 뭐 ERC20이라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해서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인데, 이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약자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익스체인지도 제공을 하고, 랜딩, 뭐 대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이제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뭐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금융업계로 보면 담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리베이티브는 선물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슈어런스인데, 이거는 뭐 암호화폐 관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나 뭐 기업들에게 이런 암호화폐 손실이나 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 이런 광범위한 해커나 도난 등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인데, 뭐 게임은 간단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임들을 의미합니다. 예제로는 크립토키티라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자산 관리라고 해서 뭐 ERC8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이 없긴 하던데 찾아보니까 DAR이라고 해서 Distinguished Assault Registry라고 해서 뭐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일련의 자산에 대해서 뭐 소유권과 정보들을 추적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여기 아래 보이는 이런 주소를 통해서 다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미가 하나의 이런 월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월드 스테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월드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 트랜지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S는 이제 모든 가능한 한 월드 스테이트의 모든 가능한 집합이고, I는 모든 가능한 인풋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스테이트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이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지션이 전체의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앱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레이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되게 1차원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은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은 이렇게 컨센서스 레이어밖에 없습니다. POW밖에 할 수 없는 레이어가 있고, 이더리움은 반면에 레이어 2까지 있습니다. 레이어 2는 여기서 뭐 컴퓨터 레이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 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들에서 트랜잭션을 통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전체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1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에 대해 설명할 텐데, 이더리움의 블록에 이제 채굴 했을 때 리워드는 이제 이 이더 더하기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제 블록의 생성 주기가 15초로 되게 짧고요. 그리고 한 블록당 대략 150개 정도의 트랜지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 레이어를 볼 건데, 컴퓨터 레이어는 이제 월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월드 스테이트는 모든 어카운트들의 집합인데, 이 어카운트는 160비트의 어드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각각의 이용자들에 대한 계정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뭐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어카운트의 데이터 구조를 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카운트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와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카운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첫 번째로 어드레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계정의 경우에는 이제 PK의 해시 값을 저장하고 있고,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랙트를 만든 소유주의 계정과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의 논스 값을 해시를 해서 어드레스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정은 널 값으로 세팅되어 있고,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코드 해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해시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 있는 계정의 코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루트는 일반적인 계정에서는 널 값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스토리지 루트 값으로 저장하는데, 이 스토리지 루트는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페트리션 트리를 이용해서 해시를 한 값입니다. 즉, 이 컨트랙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밸런스는 위의 단위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똑같이 얼마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논스인데, 이 논스는
이제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트랜지션에 번호를 매겨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에 고유 번호가 없다면 영기가 철수한테 예를 들어서 뭐 5 이더리움을 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철수가 이거를 리플레이 어택을 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무한히 실행을 해버리면 영기는 계속 철수에게 5 이더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술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트랜지션에 고유 번호를 매겨 놓으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스토리지 루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각각의 컨트랙트는 이런 스토리지 어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어레이는 총 각각의 셀은 32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에 256개 정도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는 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에 256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머클 트리로 이걸 해시를 해서 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머클 트리 이용해서 해시를 한다면 타임 컴플리시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해시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루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머클 패트리시아 루트인데 머클 패트리시아 루트는 일반적인 이제 라딕스 트리 기반으로 만든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랜치들을 다 만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셔야 될 게 노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텐션 노드랑 브랜치 노드랑 리프 노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드가 3개가 다른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익스텐션 노드에 지금 두 번째 배열에 H3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라딕스 트리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키값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키들이 전부 다 앞에 두 글자는 H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H1로 전부 다 묶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노드에 브랜치 노드를 이제 엮는데 이 브랜치 노드는 0부터 F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밸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노드는 단순히 이 다음 브랜치로 연결해 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랑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키가 7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키가 D3으로 다 동일하죠. 그래서 브랜치 노드 7에서 연결을 해서 D3으로 동일하다라고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여기서 37이랑 97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 노드로 확장할 수 있게 예지를 남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노드랑 첫 번째 키랑 세 번째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브랜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부터 시작해서 1로 연결이 돼서 1355로 끝났기 때문에 리프 노드로 1355로 끝냈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드 마찬가지로 F에서 시작을 해서 9365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키는 D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브랜치 노드를 이용해서 각각으로 쪼개주는 형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프리피스는 지금 브랜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총 배열이 17개로 배열 사이즈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익스텐션 노드랑 리프 노드는 배열 크기가 3이라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1년 번호를 매겨놓은 거고요.
1년 번호 매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트랜잭션 구조는 뭐 to랑 from, value, 가스 프라이스, 가스 리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스랑 to는 당연히 이제 수신자의 어드레스이고요. from은 송진자의 어드레스. 그다음 value는 송진사가 수신사한테 얼마 정도의 위를 보낼 것인지. 그다음에 가스 프라이스랑 가스 리밋은 이제 트랜잭션의 요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신자의 어드레스가 0이라면 이제 새로운 어카운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논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트랜잭션에 번호를 매겨놓은 형태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신자와 송신자가 이 논수 번호를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타입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정에서 계정으로 보내는, 일반적인 계정에서 일반적인 계정으로 보내는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계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더를 송금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호출한 다음에 뭐 이더리움 보낼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낼 건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트랜잭션의 예시들인데, 지금 from이 여기 있는 주소들이고요, to가 여기 있는 각각의 주소들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각각의 트랜잭션의 비용인데, 보시면 이렇게 주소값이 아닌 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금이 비교적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정에서 일반적인 계정으로 보내는 비용이고, 지금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정에서 유니스 스왑이라는 컨트랙트를 보낸 건데, 지금 이더리움을 여기가 좀 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텐데,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의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좀 더 비용이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메시지는 트랜잭션과 되게 유사하지만 시그네이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컨트랙트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너의 어카운트로 다 시그네처를 붙여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시그네처 없이 메시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에서 뭐 어떤 오너한테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랙트에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제인데, 이게 트랜잭션의 예제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월드 스테이트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만 이더리움의 월드 스테이트는 계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반적인 계정과 컨트랙트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트랜잭션을 통해서 전체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의 오너 계정에서 두 번째의 컨트랙트로 12더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두 번째의 인덱스에다가 찰리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5202이더에서 5212이더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인덱스에 찰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가 이런 트랜잭션들을 다 모아서 유저들로부터 이제 n개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 텐데, 마이너가 일단은 이런 트랜잭션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블록으로 묶어서 월드 스테이트에 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마이너들이 이제 다시 이 트랜잭션들을 다 베리파이를 해보고 이제 밸리드한테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베리파이어즈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TX의 베리파이 타임이 엄청 오래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거를 베리파이 하는 시간보다 이거 그냥 베리파이 하지 않고 그냥 랜덤한 블록에다가 그냥 작업 증명을 해서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전 블록이 올바르지 않은 블록이라면 이 통째 작업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헛수고가 되겠죠. 혹은 또 다른 마이너는 만약에 베리파이 타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걸 다 베리파이 해보고 그 다음에 붙일 거야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베리파이 타임이 크다면 이 전체 작업 시간이 엄청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베리파이어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에 요금이 붙는 겁니다. 요금이 붙고 그 다음에 뭐 무한로 풀을 돌지 않게 막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록의 헤더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블록의 헤더에는 이제 이전 블록의 해시값, 그리고 difficulty, 그리고 뭐 작업 측면의 솔루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어디로 가는지, 즉 이 가스가 마이너의 계정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의 루트도 필요합니다. 월드 스테이트의 루트는 이제 어카운트로 이루어진 버클 패트리시아 루트를 해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루트는 이제 트랜잭션의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다 머클 해시를 해서 올린 거고, 트랜잭션 리시프트 루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잭션의 그 로그 메시지들을 머클 해시를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유수가 있는데, 이거는 베리파이어에게 이제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인데, 이제 이게 각각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록에는 이전에 블록 해시 값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 세 개의 트리에 대한 루트 해시 값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묶어서 해시를 하고 다음 블록에 프리베시에 수정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노드를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전체 블록 사이즈가 5.2T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네임코인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이렇게 자바의 클래스처럼 컨트랙트를 선언을 하고, 컨트랙트 이름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C 언어의 구조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임 엔트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시킵니다. 이 매핑은 지금 데이터란 밸류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배열에다가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면 이거에 대응하는 네임 엔트리가 나오는 형태로 키 밸류 값을 매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키 값으로 바이트 32 값을 쓰겠다, 밸류 값으로 네임 엔트리를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IP 어드레스를 이중으로 썼는지 확인하는 문장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IP 어드레스를 이미 썼다면 이 값에 어떤 값이 써 있겠죠. 근데 지금 0이라면 아직 사용 안 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네임뉴의 코스트가 대충 이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해 놨으니까 지금 이 컨트랙트의 소유주의 밸런스가 100보다 큰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건이 맞다면 이 IP 어드레스의 오너를 이 컨트랙트의 오너로 바꾸고, 지금 에미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이벤트인데, 이거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로 이 컨트랙트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임 업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그 바꿔야 될 IP 어드레스랑 바꿀 IP 어드레스, 그리고 바꿀 계정의 소유주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충 10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 IP 어드레스의 소유주가 지금 컨트랙트의 소유주가 많은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컨트랙트의 소유주가 10위보다 많은 양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맞다면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임 룩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값을 찾아가지고 리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짜놓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디티 언어나 뭐 웹 어셈블리 언어 뭐 이런 것들로 다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그런 다음에 이런 코드들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로 바꾸고, 이제 바이트 코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들이 이 EVM을 이용해서 이런 컨트롤들을 다 실행을 해서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이제 트랜잭션에 다 응답을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스택 기반의 머신인데, 점프 문이 있어서 점프 문이 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스택 기반 머신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드를 실행해내는데, 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줄에서 어떤 줄로 바로 점프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루프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머신은 맥스 스택 뎁스가 1024고, 만약에 이 맥스 스택 뎁스를 넘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벌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랙트는 뭐 새로운 다른 컨트랙트를 만들거나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는 비휘발성 메모리랑 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휘발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장을 해야 되니까 블록체인에서 사용되고, 휘발성 메모리는 싱글 트랜잭션에서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사용되는 이제 sstore 함수를 볼 텐데, sstore 함수는 이제 특정 어드레스에 이런 밸류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그 어드레스 안에 밸류가 제로에서 논제로를 바꾼다면 지금 블록체인에다가 정보를 기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스를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잡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에서 2를 바꾼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연산 비용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5천 가스로 좀 적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값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에서 저장하고 있던 공간을 지워버린 거기 때문에 5천 가스를 환불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트랙트를 아예 죽여버린다면 24,000 정도의 가스를 환불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줄인다면, 전체적인 블록체인 사이즈를 줄인다면 환불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측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스 측정 방식은 이제 그 트랜잭션이 얼마 정도 스텝으로, 즉 얼마 정도의 연산량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막 무한루프 도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트랜잭션의 데이터 구조에서 얘기했던 가스 프라이스랑 가스 리밋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스 프라이스는 이제 이 가스, 지금 현재 1가스당 얼마 정도의 위 가격인지를 표현하는 가격이고요. 가스 리밋은 이제 그 트랜잭션을 만든 소유주가 이제 그 트랜잭션의 맥시멈 가스를 설정해 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스 리밋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보다 메시지 센더의 밸런스가 커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커서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 정도의 가격을 계좌에서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의 값을 가스 리밋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오타인데, 트랜잭션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이제 가스를 소모하게 될 텐데, 이 가스 리밋에, 전체 가스 리밋에서 계속해서 가스를 소모하게 될 텐데, 만약에 가스를 다 소모하게 된다면 이 트랜잭션은 중단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메시지 센더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점차적으로 막 복잡해지면서 전체적인 가스 리밋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가스 프라이스가, 즉 가스당 위 환율이 이제 점점 시스템이 혼잡할수록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이 혼잡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혼잡하지 않을 때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솔리디티 코딩에 대해서 성호가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누리가 발표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수업계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